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한자 기사의 저자 한혜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라고 첫 번째 적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세 번째,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비탈미연 보호공법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식물 심기 공법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식물 심기 공법. 다른 말로 식생공법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뿜어 붙이기 공법이 있습니다. 뿜어 붙이기 공법. 이것도 역시나 뿜칠 공법이라고 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블록 공법. 역시 블록을 쌓으면 비탈면을 보호를 하겠죠. 그 네 번째, 돌 쌓기 공법.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이랑 돌. 역시나 뭘 쌓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돌 쌓기 공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낙석 방지망이 있습니다. 낙석 방지망을 치면 역시나 비탈면을 보호할 수 있겠죠.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작업형에서 이어져 나오니까 이 내용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중, 리프트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리프트의 종류, 양중기중에서 첫 번째,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 가면 무조건 보이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역시나 우리가 지나가면서 자주 보는 거 뭘까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카센터 많이 보이죠? 거기 있는 리프트가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역시나 이것도 많이 봅니다. 특히 이사하는 시기 때 많이 보겠죠. 그럼 뭘까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해당 표를 보실게요. 자, 해당 표를 보시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내용을 주어져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함으로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서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리프트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내용, 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대한 내용, 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내용, 이 해당 내용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이런 형식 말고 다른 형식으로 나왔을 때 바로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절연 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 2가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입니다. 자, 첫 번째. 동시에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시킬 것. 도전성이라는 거는 뭔가 붙으면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성은 뭔가 이제 전기가 뭔가 이어서 간다, 도전한다. 그러니까 도전한다가 우리가 옛날에 도전하는 무슨 모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길도자에다가 전기전자. 그러니까 뭔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 도전성 부분은 2m 이상 격리시켜. 두 번째, 동시에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어물로 격리시킬 것. 역시 맞죠. 절연체로 방어물을 격리시키면은 뭔가 접촉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 마지막 세 번째, 2000V의 시합 전압에 견디고 누설 전류가 몇 1mA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시킬 것.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요 내용인데 단위 중요하다. 단위. 차라리 한글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단위에 대한 중요성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의 법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의 절연 장소에 대한 쪽에 보시면은 해당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2016년도 보시고 계신데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는 2026년도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문제 25년
산업안전부부터 해서 산업안전, 그 건설안전 포함해서 자주 나온다. 해당 내용이 너무 자주 나와서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발표 2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그 두 번째, 방호 선반을 설치한다. 그 세 번째,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그 네 번째, 보호구를 착용한다. 그 다섯 번째, 수직 보호망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암기법은 낙방출보수라고 합니다. 낙방출보수.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자, 해당 법안 어디나 나와 있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의 내용을 보시면 해당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여러분들 잘 암기해 놓으신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와 콘크리트 작업 시의 준수사항 조금 틀립니다. 해당 내용 교재 보시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그리고 네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했으면 즉시 보수할 것.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보다 콘작, 건작이라고 외우시는데,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호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장비 가지고 이제 타설을 할 때 붐이 있죠. 그 붐이 굉장히 크고 우리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너무 압력이 세다 보니까 힘이 너무 받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근로자가 잡고 있다가 그 힘에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힘에 못 이겨가지고 중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등을 설치를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난간들 설치하면 좋겠지만은 보통 일반 상황에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법안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해주는 게 안전관리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일링 방지 대책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간단한 암기법 있죠.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지지흑입니다. 지지흑. 자, 보일링 첫 번째 지하 수위의 저하. 자, 두 번째 지하 수위의 흐름을 변경하고요. 세 번째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지흑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색채 기준이다.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내용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신기방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류 금연으로 봤습니다. 금연의 바탕 색채 뭘까요? 이거는 흰색입니다. 그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비상용 기구로 물어봤거든요. 바탕 색채는 뭐냐? 이거는 녹색입니다. 그 기본 모형 색채는 흰색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안전복 착용은 안전복 착용. 자, 이거는 바탕 색책이 무슨 색? 이거는 파란색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폭발성 물질 경고. 바탕 색채는 뭐냐? 이거는 무색이 되는 거겠죠. 기본 모형 색채는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들으니까 모르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있는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 한 번만 써보면 싹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보기의 사업장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운수업 상시 근로자 500명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 토사석 강업 상시 근로자 1000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총 공사 금액 1,500억 이상인 건설업입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이겠죠. 자, 첫 번째, 운수업 몇 명일까요? 상시 근로자 500명일 때는 2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토사석 강업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몇 명 이상? 이거는 2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공사 금액이 1,500억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최소 몇 명이냐? 이거는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 그 실제적으로 세 번째, 총 공사 금액이 1,500억 이상이면 3명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은 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진짜 10명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워낙 현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현직 가셔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 더 알기 쉽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 작업에 대한 특별 교육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뭐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재미난 히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세 번째. 보고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자, 네 번째.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암기법은 뭐냐면 앞글자 따서 암기법 동조보조입니다. 동조보조. 자,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의 특별교육 내용 39가지에 대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 기억이 많이 남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점검 받죠. 점검 받을 때 해당 내용 때문에 이제 가태료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푸집 동바리 해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푸집 동바리를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해체를 하는 사람과 정리를 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해체 작업자만 특별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정리하시는 분도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의 해체 작업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인해서 가태료를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뭐 억울했던 사항이긴 한데 이 내용이 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 가시면 거푸집 동바리 가보시면 알 겁니다. 가보시면 특별 교육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특별 교육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애매하면 무조건 특별 교육 실시를 해버리는 게 가장 주요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섰다. 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두 번째.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세 번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네 번째,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말을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냥 결국에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두거나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바로 그냥 자른다. 해촉이란 말은 너무 좋은 표현이고 그냥 잘라버린다. 요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해당 계산 문제는 2016년도에 나왔던 계산 문제에서 지금 2025년 2월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 가지고 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보기. 건축공사 요율 2.28% 기초액 432만 5천 원을 라고 적어줬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는 요율과 기초액은 미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25년에 나왔던 문제를 재구성해서 다시 알려는 왜 우리가 2016년에 옛날 법안 문제를 풀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뀐 버전의 문제를 개정해서 풀어야겠죠. 자, 첫 번째, 직접 재료비 25억, 간접 재료비 3억, 직접 노무비 10억, 그 외 10억, 총계 48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른쪽 표가 있죠. 이 해당 표를 여러분들이 원래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율과 기초액을 미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해당 표 크게 안 어렵습니다. 몇 번 써보면 다 외워집니다.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비 푸실 때 어떻게 푸시냐면, 자, 안전보건관리비. 자,
25억 더하기 3억 더하기 10억입니다. 이건 뭐냐면 직간직입니다. 직간직. 자, 직접 재료비 25억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간접 재료비 3억, 그 직접 노무비 10억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0.0228입니다. 근데 이게 왜 0.0228이냐? 자, 적어보죠. 2.28%에서 100분율이죠. 그러면 두 개 들어가면 되죠. 뒤로 두 번 들어가면 0.0228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0.0228 하고요. 자, 그리고 더하기 기초액 432만 5천원 하면 9,096만 5천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제외 안전보건관리비는 곱하기 1.2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재료비가 빠지는 거예요. 재료비가 발주자가 제공해주는 비용이 25억, 직접 재료비 25억이겠죠. 자, 조금 지워볼게요. 안 보이실까봐. 자, 25억.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들어가겠죠. 직접 노무비 10억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재료비가 빠진다 했잖아요. 발주자 제공 재료비가 간접 재료비가 빠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곱하기 0.0228하고 더하기 432만 5천원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곱하기 1.2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푸시면 1억 95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 2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됩니다. 그러면 1억보다 더 낮은 금액은 9,096만 5천 원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9,096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 이해하시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더 몇 번 풀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엔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자가 되면 이 내용은 무조건 알아야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요율이 구성되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연평균 근로자가 600명의 사업장에 안전전담부서에서 6개월간 불안정한 행동 발견 조치 건수가 20건, 그 불안정 상태 조치 건수 34건, 그 안전 홍보 3건, 안전회의 6회, 권고 12건의 안전활동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장의 안전활동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6개월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안전활동률 공식을 아셔야겠네요. 자, 안전활동률은 근로시간 수 곱하기 평균 근로자 수 분의 안전활동 코스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근로시간 1일 9시간 적혀있죠? 그러면 9 곱하기 월 22일 근무 곱하기 22. 자, 그리고 중요하죠. 평균 근로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근로시간 수죠. 그럼 평균 어떻게 되냐? 여기서 6개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평균 근로자 수 있죠. 그럼 평균 근로자 수가 600명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또 600이 되겠죠. 그러고 더 쉽습니다. 안전활동 건수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불안정한 행동 20건, 불안전한 상태 조치 34건, 안전 홍보 3건, 안전회의 6회, 권고 12건,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여러분들 105.22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도 역시나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다. 만약에 105.22%를 썼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겠죠. 이거 주의할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14번. 상시 근로자 수 산출식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산출식 쓰면 되겠네요. 자, 상시 근로자 수의 산출식은 자,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12는 왜 12일까요? 12개월이잖아, 1년이. 12개월이니까. 분의 연간 국내 공사 실제액 곱하기 노무 비율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6년 필답형 1회차 건설안전기사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던 파트인 것 같은데 이 계산 문제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는 신기방의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인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 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빙 현상의 방지 대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보일링 현상과 다르게 히빙과 보일링의 차이는 아셔야 합니다. 이 차이를 설명드리기 너무 많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실시간 방송 때 히빙과 보일링에 대한 차이를 제가 실시간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하 수위의 저하. 역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똑같죠. 저희가 그 보일링 현상에 나오는 것도 똑같죠. 두 번째,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이게 히빙 현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링과 같죠. 그 보일링과 같은 거는 1번과 3번은 보일링 현상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틀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지웰흙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보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첫 번째. 자,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를 물어봤습니다. 몇 개월이냐? 자, 이거는 우리 1회 똑같습니다. 1개월 이내가 됩니다. 1개월 이내에 뭐뭐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간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뭐다? 산업재해 조사표가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잘 봤으면 알 수도 있어요. 왜? 산업재해 발생시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풀었으면은 이거는 문제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조건이 주어졌죠.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지진, 동해, 부동치마, 즉 불똥치마라고 합니다.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 번째.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네 번째, 세 가지 쓰라고 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겠죠. 네 번째,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해체 작업 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유명한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기방기만의 암기법. 자, 암기법 먼저 나오겠습니다. 암기법은 해사입니다. 해사. 자, 첫 번째 해 보시죠. 첫 번째 해.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의 도면. 당연하겠죠. 해체 방법하고 순서 도면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당연하죠.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지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 세 번째 해. 해체물의 처분 계획. 왜? 해체물이 나오면은 많은 결국엔 폐기물, 즉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 계획이 중요하겠죠. 그 네 번째, 비상사태를 알아야겠죠. 그 사업장 내 연락 방법. 사업장에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뭐가 구조물이 붕괴가 된다든 아니면 정말 큰 화재가 난다든 이랬을 때 사업장 내에 어떻게 연락을 할지 연락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 마지막 다섯 번째. 해체 작업용 화학류들의 사용 계획서. 당연하죠. 화학류는 사용 계획서가 따로 들어갑니다. 왜? 화약,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화약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화약을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산, 아니 외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 사는 동네. 그런 데는 화약류를 터뜨린다 하더라도 크게 뭔가 공포스러운 상황이 안 벌어지겠죠.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할 대상 5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오는데, 자, 해당 문제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별표 2개가 아닙니다. 별표 3개 쳐드릴게요.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두 번째,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위가 몇 대 몇? 1대 4인 구조물. 자, 세 번째,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자, 네 번째,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그 다섯 번째,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그 여섯 번째,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문제는 꼭 6가지를 암기하라고 추천드립니다. 6가지 암기. 왜 그렇냐면, 뭐를 제외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도 걸려요. 단,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내용.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제외.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외하고 5가지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2, 3, 4, 5, 6 이렇게 5가지를 써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무조건 6가지라 무효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이 2016년도에 나왔을 때랑 지금은 답이 틀립니다. 왜?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건축공사에서 해당하는 공사로서 재료비는 얼마? 2억 5천. 관급 재료비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접 노무비가 2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당 표를 알겠죠. 자, 오른쪽에 해당 표 나오죠. 해당 표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같이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관급 재료비를 포함할 경우입니다. 자, 대상액 관급 재료비 포함이 된 거죠. 2억, 재료비 2억 5천, 2억 5천만 원 더하기 3억 5천만 원. 그럼 8억이 되겠죠. 자, 8억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식을 바로 풀어보죠. 자,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입니다. 자, 그러면 2억 5천만 원 더하기 3억 5천만 원 더하기 2억이겠죠. 왜? 직접 노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곱하기 0.228이죠. 여기 보시죠. 건축공사 보시죠. 건축공사는 2.28 되어 있죠.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0.228을 곱하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죠. 0.228이 왜 나오냐? 2.28%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2.28을 100분율을 한산을 한다면 하나, 두 개가 있겠죠. 그럼 0.228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0.0228이 되는 거고요. 자, 더하기 기초액 나와 있죠. 기초액 여기 적혀 있죠. 432만 원, 432만 5천 원. 그럼 더하기 43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푸시면 2256만 5천 원이 나온 건데요. 자, 두 번째. 관급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관급 재료비를. 자, 그러면 대상액 재료비 2억 5천이죠. 자, 관급 재료 3억 5천만 원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2억 5천만 원 더하기 2억. 그건 얼마일까요? 4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에 하나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한 비율 건축공사 3.11%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풀어보시죠. 그럼 대상액 2억 5천만 원 더하기 2억 더하기 몇이다? 0.0311이 되겠죠. 3.11을 또 똑같습니다. 3.11을 100분율로 환산하면 0.0311이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은 1399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관급 재료비를 포함을 안 했을 때는 무조건 1.2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1399만 5천 원 곱하기 1.2를 하면 1679만 4천 원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작은 값은 안전관리가 되거든. 자, 우리가 처음 풀었을 때는 2256만 5천 원 나왔고, 그런데 두 번째 푸는 식에서는 1679만 4천 원이 나왔죠. 그러면 답은 1679만 4천 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딱 식을 알게 되고 이 표를 외우고 나서 대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풀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여러분들 수험생 때 수포자였습니다. 수학을 그만큼 못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을 채우시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나온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몇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자, 이거는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자, 두 번째,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의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자, 이거는 5m 이내마다입니다.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그 마지막 세 번째,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이거는 75도 이하로 갈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자, 이거 약간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높이가 있어요. 여기가 벽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다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림 잘 못 그린다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다리가 이 위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너무 짧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말고 자, 짧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제가. 자, 여기가 짧아요. 여기 거리가 짧죠? 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길다. 길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걸쳐 놓는 부분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 많은 하중을 더 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걸쳐 놓은 지점부터 60cm 이상 올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접지 면적을 작게 하여 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 수비의 점성토 지반의 다짐 및 흙 속의 간극 수압 제거에 이용되는 롤러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템핑 롤러입니다. 템핑 롤러. 이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 나오면 무조건 그냥 템핑 롤러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안면부 여가식 시험 성능 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가지 분진 등 포집 효율 기준을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자주. 근데 중요한 거는 안면부 여가식 말고도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재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보시죠. 안면부 여가식 나왔고요. 형태 및 등급에서 특급 나왔고, 특급은 몇 프로라 물어봤거든요. 자, 특급은 몇 프로다? 99%입니다. 99.0% 이상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1급. 1급 몇 프로냐? 이거는 94.0% 이상. 그 마지막 2급. 이건 몇 프로다? 이거는 80.0%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작성하시면 되고, 이 내용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안면부 여가시 말고도 다른 문제 다 더 있습니다. 그 내용도 딱 보고 바로 옆에 숫자 바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리프트 사용 작업 시에 안전작업 수칙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약간은 물론 법령이긴 한데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리프트는 가능한 한 전담 운전원을 배치해 운행토록 한다. 당연하죠. 전담 운전자가 있으면은 이게 리프트가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운전자가 있으면 훨씬 낫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기사 데리고 다니잖아요. 로드 매니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전담 운전자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리프트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 후 사용한다. 자, 안전관계자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자, 안전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이 리프트를 가지고 오는 업체 있죠. 리프트를 임대해주는 업체 관계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관계자에게 확인하고 사용한다. 당연했죠. 이게 뭔가 혹시라도 뭔가 뭐 부품이 빠졌다든지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리프트의 운전자는 조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리프트가 이게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갑자기 위로 쭉 상승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 후 운행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한다. 자, 이게 맞습니다. 운전자가 운행하는데 뭔가 이상은 뭔가 이상해. 뭔가 소리가 이상한데, 그 진동이 너무 심한데 이러면 뭐 기계가 문제 있는 거겠죠. 그 여부는 확인을 하면서 운행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호수며 아니면
관계 근로자 혹은 아니면은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계속 보는 거겠죠. 이렇게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문제를 암기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섯 번째,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리프트 사용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리프트에 무조건 출입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입문을 이게 앞에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열린 상태에서 하면 추락하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리프트 올라가는 게 이게 리프트만 틀린데 최대 높이 올라가는 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20m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정말 높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진짜 20m까지 올리진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고소 예를 들어 10m만 올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10m만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버렸다. 그 사람이 떨어졌다. 거의 사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 운행해서 안 된다. 출입문이 절대 열리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 역시나 내용은 많은데 이 6번부터 11번까지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약간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관련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우리가 낙하물 방지망하고 상반되는 게 있죠. 추락방어망.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어망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립니다. 자, 첫 번째. 높이는 몇 미터 이내만 설치하고 높이 이거는 10m입니다. 10m 이내만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일 것. 자, 이거는 2m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추삼낙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 내민 길이는. 추락 방호망은 내민 길이가 3m고요. 그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물 방지망은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2m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이 추삼낙이로 외우시면은 바로 됩니다. 추천을 3번 하고 낙오를 2번 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추삼낙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숙편면가의 각도는 몇 도 이상, 몇 도 이하를 유지할까? 자,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죠. 20도 이상, 30도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별표 2개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와이로프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달비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로프, 그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이겠네요. 자, 첫 번째.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몇 퍼센트 이상인 것. 자, 이거는 10% 이상이고요. 자, 두 번째. 지름의 감소가 뭐뭐의 7%를 초과하는 것. 이건 뭐다? 공칭지름입니다. 공칭지름. 우리가 와이로프 금지 조건 6가지 있죠. 7가지네요. 그 6가지 내용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6가지 외워놓으시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별표 1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 하역 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운전자에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2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법령. 자, 일단 먼저 암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포원운입니다. 포원운. 여기서 제가 원을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자, 보시죠. 첫 번째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추는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당연하죠. 포크랑 버킷, 디퍼는 낮게 위치를 해놔야지 여러분들 사고가 안 나겠죠. 이걸 띄워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운전수가 이탈이 됐다. 그런 경우에 만약 이게 전도가 됐을 때는 더 큰 화를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겠죠. 두 번째, 원. 제가 왜 동그라미 쳤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자, 당연한 거겠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든가 원동기를 시동을 꺼야겠죠. 근데 여기서 예전에는 원동기가 아니었고요. 기계를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계를 정지시키고. 이거 법령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포기운이라고 연기하신 분들은 바꿔야 합니다. 포원운이라고 외우십니다. 포원운. 아시겠죠? 그렇게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거예요.
그 세 번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 당연하겠죠. 시동키가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꽂혀 있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또 얘기할 게 우리가 지금 뭐 AI도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제가 한번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시동키를 한번 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사님이 시동을 거시고 나가는 걸 봐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 시동키가 없더라고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분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제가 그분한테 치킨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동키를 빼러 갔는데 시동키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시에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 교육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단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할 것이라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바로 안기법 알려드릴게요. 안기법 안방보폭입니다. 안방보폭. 자, 첫 번째.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당연하겠죠. 그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방보폭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안방보폭. 그리고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랑 또 있는데 이건 일단 문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2016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필답형 2회차는 다른 회차보다는 조금 문제가 쉽게 나왔던 회차인 듯 합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락 방호망 설치 지침사항 추락 방지용 방망이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한 변의 길이는 매듭의 중심 간 거리는 몇 미리 이하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몇 미리를 물어봤죠? 몇 미리? 이거는 100mm입니다. 100mm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자, 100mm가 우리가 몇 cm죠? 10cm가 되겠죠. 10cm. 자, 이것도 미리를 물어봤는지 센티미터로 물어봤는지 여러분들 잘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굴착 기계 중 기계가 서 있는 집안면보다 높은 곳에 땅 파기에 적합한 기계의 명칭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겠네요. 굴착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표 알려드릴게요. 파워쇼벨은 법령에서 사라진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거 굴착기라고 하는데 이게 막 아직도 포크레인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포크레인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확한 명칭 굴착기라고 암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맘, 우물통, 수직갱, 그 밖의 이하 유사한 건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역시나 좀 자주 나옵니다. 별표 1개. 자, 이게 딱 먼저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산근굴입니다. 산근굴. 자, 첫 번째, 산소의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당연하겠죠. 자,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당연하겠죠.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산근굴이 됩니다. 산근굴. 제가 또 굴을 좋아해서 이거 문제 외울 때마다 계속 굴 생각이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근로감독관. 쉽게 생각하시죠. 노동부입니다. 노동부. 노동부를 근로감독관이라 하죠. 노동부에서 나온 사람. 자, 첫 번째.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소, 고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하겠죠. 근로감독관이 관계 서류를 제출 요구할 때.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간사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보통 현장에 나오는 실제 조사겠죠. 실제 조사 및 이제 우리가 그거 받는다죠. 수검 받는다죠. 수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점검이라고 하죠. 우리가 노동부 점검 나왔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해당 서류를 다 보여주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이것도 상식면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시에 실시하는 특별교육 사항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2016년 필답병 1회차 할 때 이런 해당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자, 첫 번째,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암기법은 뭐다? 동조보조. 아까 졌다면죠? 동조보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또 상반되죠. 추락 방호망과 상반되는 거. 낙하물 방지망이죠. 자, 첫 번째.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이거는 10m입니다.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몇 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이거는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지막 세 번째,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거는 3m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 설명드렸죠. 추 3, 낙 2. 보십시오.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몇 미터? 3m가 되겠죠. 그러니까 추 3.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 몇 미터? 2m가 되는 겁니다. 2m.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의 비상정지장치, 조작 스위치 등 탑승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문방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에 조치를 작성하시오. 이게 원래 이렇게 탑승시키면 안 되는데 꼭 탑승해야 되는 경우겠죠. 자, 바로 알려드리겠죠. 자, 이건 어쩌면 좀 쉽습니다. 리프트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 결국엔 이건 수리겠죠. 수리. 우리가 수리하려면 일단은 타고 올라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역시나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2025년 2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는 2016년 4회차 때 나왔을 때 이 내용은 아니었겠죠. 왜? 지금은 법령이 바뀐 걸로 해서 변경시켜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중건설공사에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이 4억 5천만 원일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중건설공사. 자, 해당 표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중건설공사. 보시면 세 번째 중건설공사. 대상액이 5억 미만의 경우의 비율은 3.64,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에 3.05%, 기초액은 297만 5천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대상 50억은 3.12, 보건관리자 선임면접 적용 비율은 3.39%. 자, 보시죠. 자, 보기. 중건설공사라고 나왔고요.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자, 이 두 번째 칸이겠네요. 비율의 기초액은 3.05%고 기초액은 297만 5천 원 주어져 있네요. 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이겠죠. 자, 그럼 그대로 푸시면 되겠죠. 우리 나와 있잖아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이 딱 친절하게 주어졌죠. 그러면 4억 5천 곱하기 비율이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비율 3.05% 나와 있죠. 그러면 0.035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초액 나와 있죠. 297만 5천 원. 그렇기 때문에 297만 5천 원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딱 푸시면 나와 있겠죠.
1억 4,022만 5천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기준에서 그대로 푸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쉽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보기는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나타내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쉬운 내용입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공정률 50% 이상, 70% 미만이라고 하였을 때 사용 기준 몇 퍼센트인가? 이거는 50% 이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70% 이상, 90% 미만이다. 이건 몇 프로다? 이거는 70% 이상. 자, 그리고 이어서 90% 이상일 때는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산업안전관리비가 1억인 현장이다. 근데 공정률이 50%다. 그 얼마 써야 합니까? 5천만 원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률이 70%다. 공정률이. 그럼 얼마? 7천만 원 써야겠죠. 이 말이에요.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서 그만큼 사용을 쓰는 그만큼 맞춰서 써줘야 한다는 거죠. 왜? 그만큼 근로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 금액을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양중기의 와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의 개념을 정의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안전계수의 정의. 자, 바로 알려드리죠. 안전계수. 달기구 절단 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거는 이렇게 바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세체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회전날에 있는 그 회전날 쪽에 그 절단기 있죠. 절단기에 대해서 해체할 때 절단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 말이거든요. 자, 보시죠. 첫 번째, 작업 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당연하죠. 해체할 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 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할 것 당연하겠죠. 이거 정비 점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전날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하고 당연하겠죠. 회전날에 접촉 방지 커버 부착을 안 하면 다치겠죠. 그 네 번째, 회전날의 조임 상태는 안전한지 작업 전에 점검할 것. 이건 뭐냐면 회전날이 조임이 안 되어 있으면 회전날이 딱 뚫려서 윙 돌다가 팍 빠져버린다. 그래도 빠져버리면서 그건 결국에 뭐가 되냐면 흉기가 됩니다. 흉기. 이거 회전날에 빠져버리면 흉기가 돼버려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영화 보면은 막 전기톱 살인 사건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바로 흉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단 중 회전날은 냉각시킨 냉각수는 충분히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되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 중단한 후 작업을 실시할 것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상황으로 하면 요 상황일 때 무조건 화재 감지자가 있어야겠네요. 그만큼 불꽃이 번쩍번쩍 한다는 거겠죠. 자, 여섯 번째, 절단 방향을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절단하고 부재 중에 철근 등이 있어 절단이 안 될 경우에는 채소 단면으로 절단할 것. 이어서 7번,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에 두어야 하며 해정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해 둘 것.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7가지 중에 4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 기계입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차량 건설 기계와 차량용 하역 운반 기계는 틀립니다. 다르다. 차량계 건설 기계나 차량용 하역 운반기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역이라는 거는 뭔가 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차량용 하역 운반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 집게차. 아니면 카고차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형 뽑기 생각합니다. 인형 뽑기 가면 집게 가지고 뽑잖아요. 근데 그거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하용 그 집게차 가지고 뭔가 자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이런 거를 잡아서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하역 운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량용 건설기계나 차량용 하역 운반기 틀리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보시죠. 작업 계획에 포함된 사항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당연히 들어가겠죠. 두 번째, 차량기 건설기계 운행의 경로.
그 세 번째, 차량 기계에 의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4차차입니다. 4차차. 4차차. 숫자를 부딪히며 찬찬찬 비슷하죠? 4차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노땅으로 배웠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과 교육 내용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요즘에 좀 자주 나옵니다. 별표 2개.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교육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교육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그 교육 내용 두 가지 물어봤거든요. 교육 내용 두 가지. 첫 번째.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등 및 시공에 대한 절차. 자, 두 번째, 산업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그 세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의 의무. 이렇게 해서 교육 내용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건설 쪽에 가시는 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교육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것도 이수증이 있습니다. 듣고 나면 이수증 나오거든요. 이 이수증이 없으면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건설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데 이거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인 거. 집게차라고 했죠. 집게차. 카고차라고도 합니다. 카고차. 자, 첫 번째.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당연하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차가 뒤집어지겠죠.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 이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의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라고 당연하죠.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이 붕괴가 되는 낙하가 되면 당연하게 로프를 걸어가지고 조치를 해야겠죠. 그 세 번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왜? 이거는 단순하게 트럭 생각하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실었는데 운전자 시야를 너무 많이 실으면 시야를 가리면 사고 나겠죠. 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도로가로 운전해야 하는데 당연한 거겠죠. 네 번째,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바퀴가 눌러앉아 버리겠죠. 그럼 바퀴가 찌 끼면서 바퀴가 터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적정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역시 약간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2016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뭔가 16년 4회차는 느낌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 건설기계 쪽에서 이 당시에 뭔가 건설기계 쪽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 안전 기사의 저자 한인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